안녕하세요. 당신의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그런데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 당시 가액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시가 인정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성되는 가액을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 계약이겠죠. 매매 계약. 당해 재산에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매매 가액, 감정가액,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샀어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증여할 일이 생각보다 없죠. 왜 취득세를 2번 낼 일을 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유사한 가액으로 적용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해요. 하여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그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으로 한다. 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또는 취득한 부동산에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감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기간 내에서는 받으면 안 되겠죠. 유념해야 됩니다.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거를 자녀에게 증여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럴 일이 있으면은 미리 자녀 이름으로 받죠. 시가 인정액이 평가 기간 이내에 있는 가액인지 판단.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 얘기를 했지만 6개월 전에 있었는데 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약일이냐 잔금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이라는 거예요. 경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가액이 매매 계약일이나 아니면은 감정평가 받은 날이나 아니면 경공매 있는 날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대단지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 게 이 유사 시가 인정액입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부동산과 면적이나 위치, 용도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본다는 거죠. 취득세를 신고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또 매매 사례 가액이 있었어요. 유사 시가 인정액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한 날까지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3개월까지가 아니라 신고한 날까지. 또 한 가지. 아니, 어떻게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현재까지 이제 시행 규칙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지만 증여세법에서는 나와 있죠. 증여세법에서는 이 증여재산은 이제 면적도 5% 이내, 그 다음에 공시가도 5% 이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아마 유사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취득일 전 이내의 기간 중 평가.
취득일 전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정말 이런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좀 명확해야 되는데. 자, 심의 요청을 받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취득일로부터 매매 계약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경공매 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가액 등을 시가 인정액으로 심의 의결 가능하다. 사실 판단 사항이잖아요. 이 심의위원들이 그 사실 판단까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담당 실무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자료를 올린단 말이죠. 그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와가지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건 그게 아니다. 주의평가 병론이 지금 제출한 거고 엉터리로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가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은 그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취득 시 자본적 지출액. 취득일 전일에 매매 계약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가 인정액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엄청난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다. 엄청난까지는 아니고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다. 그러면은 시가를 따질 때는 그 시가 인정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무상 취득 시 시가 인정액으로 하지 않는 경우, 상속에 따른 무상 취득 같은 경우, 상속에 따른 경우에는 여전히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 이제 2021년도에 개정된 사안인데,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시가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긴 하는데, 상속과 증여를 따로 취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간 상속이라도 빠져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 인정액으로 하되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 단독주택, 저는 이제 주택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요. 다가구 단독주택, 상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아파트만 적용이 돼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규모 오피스텔, 그 매매 사례 가액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 그렇지만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는 여전히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증여세법에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걸로 적용을 하잖아요. 취득세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1세대 1주택을 맞춰서 지금 증여할 때는 저가로 하고 취득세도 저가로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조건부 증여죠. 임대보증금하고 여기 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를 네가 갚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채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죠. 또한 시가표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채무 인수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과세 표준을 적용해야 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채무 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채무 부담액, 그 다음에 금융권 채무액, 임대보증금액 또는 판결문 등에 따른 채무 부담액. 그런데 그 1번,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무액을 그 채권자가 인정해 주겠어요? 아들이 갚아라? 뭐 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흔치는 않겠죠. 4번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2번인데요. 임대보증금은 쉽게 이제 인수를 해 주겠죠. 금융권 채무액은 인수가 잘 안 돼요. 금융권에서 잘 인수를 안 해줘요.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수를 안 해줘요. 증여세법에서는 인수를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그냥 채무 부분은 전체를 다 증여에 의한 세율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여세법에서는 또 이 지방세법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융채무액이 사실상 인수되었다고 하면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사실상 인정되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그 이자를 꾸준히 갚아 나가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예규나 그 다음에 판결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채무자의 변경 확인서를 꼭 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차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그 이자나 금융권 이자를 이렇게 직접 납부한다든가 그것이 명확하게 금융거래상에 연결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글은 이 동영상 아래에다가 제가 써놓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서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각하는 게 좋은지 이거 알려면은 이제 2가지 세금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여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증여할 때 나의 종부세의 변화, 자녀의 종부세의 변화, 재산세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리포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